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도 드물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으로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까요?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이 원전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과거 원전 시장하고 현재 원전 시장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원전 르네상스 말씀해 주셔서 그랬는데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원전 신규 착공 건수가 계속 늘어났었어요. 예. 근데 그때 데이터랑 비교해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태조, 이방, 원 해가지고 원전 관련 종목이 집중을 받고는 있지만 원전 착공 건수로 봤었을 때는 아직 성장하는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점이 달라졌냐라고 하면은 경쟁 구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6개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예.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시장에서 퇴출됐고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예. 그럼 3개 국가밖에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원전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체 시장이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경쟁 구도가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의 그 도호쿠 대지진 쓰나미 그 이후로 아무래도 좀 일본에서는 위축된 반면에 그리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원전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원전 기술이 주목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어떤 국가들이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가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의 에너지 안보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원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보 측면에서는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체코라던가 폴란드 국가들이 원전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자원을 무기로 삼자 이제 거기서 조금 나가려고 해가지고 동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원전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원전 시장의 성장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사실 원전 전체 시장 성장률은 한 6% 정도로 잡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네요. 네, 높은데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사실 6% 기대하는 밸류에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랠리를 한번 끝마쳤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면은 주가에 기대되는 건 한 연평균 성장률 한 20%씩은 계속 나와줘야지 말이 되는 밸류에이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규 원전을 사실 생각보다 착공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물론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으로 정책이 조금 변화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에너지 보조 전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 전원으로 한번 원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신규 착공 건수가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렇다면 대체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노후 원전이 맞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원전을 짓질 않으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원전 유지 보수 기술 자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년 차 원전이나 60년 차 원전이나 이미 이용률은 80%를 찍고 있어가지고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대체 원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수요도 좀 제한적이고 대체 수요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기대만큼 성장률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수명 연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유지보수 기술의 발전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보통 40 플러스 20년을 사용을 합니다. 40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안정성 평가를 마친 다음에 20년을 쓰냐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 수명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뭐 40년이면 수명 다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지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원전 관련 투자를 할 때 이벤트 발생 위주로 하나 이런 조언을 주셨던데요. 네. 이 수주 같은 이벤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게 해외 원전 수주권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벤트 플레이, 즉 샀다 팔았다라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권유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 원전 시장이 폭발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었을 때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고 그리고 수주권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파는 식으로 이벤트 플레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가 나올 땐 팔아야 되는군요. 자, 네.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게 한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는데 건설 단가로 보면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반값에 건설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미국, 프랑스보다 우리가 반값 정도로.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건설 자체를 짧게 온타임, 온버짓. 뭐 6년 안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딱 거기에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차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건설 단가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딜레이 되면 또 금융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LCOE 발전 단가를 분해를 해보면은 한 60에서 70%가 이자 비용입니다. 빠르게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값싸게 만들 수가 그래서 있는 반값이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네, 이게 우리나라 특징 자체가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도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똑같은 원자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건설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학습 효과가 나타난 원전을 해외에서 짓다 보니까 시공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뭐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그 가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도 또 원전 수주전이 있었고 네. 또 사우디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는 아무튼 이 단가가 낮고 빨리 지을 수 있다. 이것만큼 경쟁력 있는 것도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전 프로젝트 자체가 뭐 계획에서 준공까지 한 15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제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 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볼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 수주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것이 한미가 뭐 원자력 동맹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소송을 걸었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수출하는 걸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 카드라고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2009년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수출했었을 당시에도 막바지에 갑자기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수출하려는 APR 1400 원자로 사실 웨스팅하우스 우리 거 베낀 거 아니냐. 그럼 로열티를 좀 주던가 아니면 뭐 사업권에서 우리도 뭔가 발을 걸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들어가고 하청업체로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면서 그 소송건이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아예 배제시키겠다라고 아니라 사업비 100이 있으면은 우리 웨스팅하우스도 한 10이나 20 정도는 챙겨줘야 되지 않니? 라고 이렇게 협상 카드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과거 그 반도체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그 역할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포드나 GM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 뭐 그런 협상 차원이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당시 그 소송 나왔을 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전부 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약간 과장된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장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조금 과장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딱 사건이 벌어졌을 때 행간을 읽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미국이 기술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원전 수출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2020년에 보고서를 하나를 냈었는데 원자력 관련해서 미국이 패권을 잃었다라는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2년 전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2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서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의 원자력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도는 가지고 있는데 원자로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원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즉 미국 입장에서도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의 제조업 공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력이라던가 뭐 설계도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서로 동맹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원전 수주전이 많이 전개가 되면서 더 많은 시장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설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1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들어갔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도를 사용을 했고 2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술의 설계도가 들어가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설계도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뭐 경제성만 갖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외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력 같은 것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원전 주요 발주처는 어디고 우리 수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폴란드 수주권이 LOI가 나왔고요. 그다음 기대할 수 있는 게 체코랑 사우디아라비아 두 개 국가가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쯤에 이제 발주처를 정할 예정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발주처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봤었을 때는 이 타임 라인에 맞춰가지고 뉴스플로우를 조금 보시면서 이제 이벤트 플레이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동남아 얘기하셨는데 동남아는 어떤 나라들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한 팀 코리아에서 트라이 하는 곳은 아직은 포착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동유럽인 이제 체코 한수원에서 이제 제가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체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물어보면 한 90%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많이 피력을 하는 게 체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코, 그다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아래에서는 진행은 되고는 있는데 아직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화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뭔가 접촉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드러나겠군요. 네. 자, 앞으로 원전 수주가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가장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대형주에서는 한전 기술 그리고 스몰캡에서는 우진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다른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교해가지고 전체 매출액 비중이 모두 다 원자력 사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원전 수출을 하게 되면은 모멘텀을 더욱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한전 기술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계측기라는 게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온도라던가 압력 이런 것들을 계측하는 부품을 만드는 게 이제 우진인데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진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 우진도 같이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 한전기술 그리고 우진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나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게 네. 세계 원전 시장 성장률 한 6% 정도인데 우리나라 지금 원전주 올라가는 거는 뭐 한 20% 정도 성장해야 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 예를 들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소식 나오면 뭐 상한가까지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따라가는 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론 뉴스라고 해가지고 수주가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천천히 조금 비중을 축소를 드리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마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원전 주가들도 쭉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기를 그렇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우디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왔고, 그 다음에 그 리터 총리, 네덜란드의 리터 총리가 또 우리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우리 원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기대감들을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뭐 수소라던가 원전이라던가 뭐 건설 이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 내역을 봤었을 때 사실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수소 쪽에 맞춰져 예. 있다고 보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뉴스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와 원자력 관련해서 SMR, 소형 모듈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한국이랑 협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2012년, 13년, 14년에도 사우디에서 같이 한번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없었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원전보다는 수소 쪽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주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 한 보조 전원 정도로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발전 믹스를 보게 되면은 석유랑 천연가스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두 개가 이제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에너지 믹스라는 게 안정성도 중요하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원전을 한 6기 정도 지어 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고 지금 입찰 국가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원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